아주머니가 차린 밥상에 큰 뱀이 나타나 음식을 먹어치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섬진강의 푸른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남쪽 땅, 너른 들판 끝자락에 자리한 다산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한 안악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인숙 아줌마라 불렀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했지만 몸이 약해 늘 약을 달고 살았고 슬하에는 토끼 같은 두 아들이 있었다. 집안은 늘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인숙 아줌마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그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녀는 가난이 결코 마음의 풍요까지 앗아갈 수는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닭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부엌은 전쟁터이자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커다란 가마솥에 쌀을 안쳤다. 갓 지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쌀밥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텃밭에서 갓 뜯어온 푸성귀를 조물조물 묻히는 손길, 마른 멸치를 간장에 달달 볶는 냄새까지. 그녀의 부엌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사랑으로 차려낸 밥상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따뜻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밥을 먹고 일터와 서당으로 떠나고 나면 그녀는 쉴 틈도 없이 밭으로 향했다. 그녀의 하루는 밭에서 시작해 밭에서 끝났다. 그녀는 밭의 고랑을 제 자식의 얼굴인 양 어루만졌고 잡초를 뽑을 때는 마치 아이의 몸에 든 가시를 빼내듯 조심스러웠다. 이 고구마라도 잘 돼야 겨울을 날 텐디 우리 식구들 배 골치 않게 해야 할 텐데. 늘 허리를 굽힌 채 땅만 보며 살아가는 그녀의 입에서는 혼잣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굽은 등에는 평생의 가난과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고된 삶에 대한 묵묵한 인내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인숙 아줌마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멀리했다. 그녀의 지독한 성실함과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품위가 나태하고 욕심 많은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을의 유일한 부자이자 땅 주인이었던 황 부자는 특히나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소작농이나 다름없는 인숙 아줌마네 가족이 자신의 땅에 붙어 사는 주제에 늘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왔다. 쯧쯧, 저러니 평생 가난을 못 면하는 게야. 사람이 좀 숙일 줄도 알아야 복도 들어오는 법이지. 황 부자의 날카로운 말은 가뜩이나 고단한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나마 가끔씩 이웃집에 사는 마음씨 고운 할머니가 찾아와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마저도 황 부자의 눈치를 보느라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그렇게 인숙 아줌마의 하루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노동과 기나긴 외로움 속에서 하염없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밥상을 차려 마루에 올려두자 풀숲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온몸에 초록빛 무늬가 번쩍이는 뱀이었다. 몸길이가 세 사람 키는 좋게 되었고 마당 전체가 덮일 만큼 거대했다. 아줌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뱀은 사납게 굴지 않고 조심스레 밥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밥이며 찌개며 반찬을 전부 꿀꺽 삼켜버렸다. 아줌마는 넋이 나가버렸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우리 식구들 밥이었는데. 공포가 목구멍을 꽉 틀어막은 듯 인숙 아줌마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거대한 뱀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이제 죽었구나. 저 요물이 나를 해치려 하는구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땀 흘리는 남편의 얼굴, 배고프다 보챌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예상했던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자 아줌마는 떨리는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뱀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밥상으로 곧장 다가가 있었다. 그리고는 거대한 머리를 밥상 위로 숙이더니 붉고 긴 혀를 날름거리며 밥과 반찬을 꿀꺽꿀꺽 삼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먹는 행위라기보다는 흡수하는 것에 가까웠다. 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그릇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더니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렸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그릇이 깨지거나 씹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밥그릇은 마치 연기처럼 뱀의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어서 된장찌개 뚝배기도 계란찜 그릇도 나물과 멸치볶음이 담긴 작은 종지들까지 밥상 위의 모든 음식이 그릇과 함께 차례차례 뱀의 뱃속으로 사라졌다. 밥상을 받치고 있던 작은 소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줌마는 공포와 경이로움 사이에서 숨을 멈춘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것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굶주린 영혼이 이 세상의 음식을 탐하는 듯한 처절하고도 신비로운 몸짓이었다. 밥상을 다 삼킨 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룩해져 있었다. 뱀은 만족한 듯 긴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아줌마를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 차례인가. 그날 밤 인숙 아줌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겪었던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렸다. 밥상을 통째로 삼키던 뱀의 모습, 그리고 그 슬프고도 깊었던 눈빛.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갈대밭에 서 있었다. 사방은 온통 잿빛 안개로 자욱했고 발밑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대여섯 살 남짓 되어 보였고 입고 있는 옷은 신기하게도 낮에 보았던 뱀의 무늬처럼 선명한 초록빛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깡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아이는 아줌마 앞에 다가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저 눈에서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아줌마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아가,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자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한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 깊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서 굶어 죽은 아이예요. 지독한 흉년이 들어 아무도 저에게 밥 한 숟갈 주지 않았어요. 저는 사흘 밤낮을 울다가 저 갈대밭에서 홀로 쓰러져 죽었어요. 제 시신을 거두어준 이도 저를 위해 울어준 이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이의 말에 아줌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제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늘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이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오늘 아주머니가 차린 정성 어린 밥 냄새가 저 멀리 하늘까지 닿아 저의 잠든 영혼을 깨웠어요.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뱀의 흉한 모습이라도 빌려와서 그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아줌마를 향해 깊이 절을 하고는 다시 잿빛 안개 속으로 흐느끼며 사라져갔다. 아가. 인숙 아줌마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꿈속 아이의 슬픈 눈빛과 애처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어젯밤 뱀의 눈을 통해 느꼈던 그 기묘한 교감의 연장선이자 모든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쌀독을 열어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쌀을 한 움큼 쥐어보았다. 어젯밤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다시 밥을 하느라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밥상을 통째로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굶주림에 떨던 한 가여운 영혼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것이었다. 무서움과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은 깊고 아픈 연민이 차올랐다. 그녀는 뜬 눈으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아침밥을 짓고 그들이 일터와 서당으로 떠나자마자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조력자였다. 할머니는 인숙 아줌마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줌마는 밤사이 겪었던 기이한 일과 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혀를 차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가여운 것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뱀의 몸이라도 빌려 이승을 찾아왔을꼬. 인수가 내가 큰일을 했구나. 그저 밥 한 끼가 아니라 한 맺힌 영혼의 원을 풀어준 게야. 할머니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마을에 끔찍한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특히 부모 없이 떠돌던 아이 하나가 며칠을 굶다가 강가 갈대밭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재살기 바빠 그 아이를 위해 울어주거나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인숙 아줌마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았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아가. 인숙 아줌마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꿈속 아이의 슬픈 눈빛과 애처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어젯밤 뱀의 눈을 통해 느꼈던 그 기묘한 교감의 연장선이자 모든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쌀독을 열어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쌀을 한 움큼 쥐어보았다. 어젯밤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다시 밥을 하느라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밥상을 통째로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굶주림에 떨던 한 가여운 영혼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것이었다. 무서움과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은 깊고 아픈 연민이 차올랐다. 그녀는 뜬 눈으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아침밥을 짓고 그들이 일터와 서당으로 떠나자마자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조력자였다. 할머니는 인숙 아줌마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줌마는 밤사이 겪었던 기이한 일과 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혀를 차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가여운 것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뱀의 몸이라도 빌려 이승을 찾아왔을꼬. 인수가 내가 큰일을 했구나. 그저 밥 한 끼가 아니라 한 맺힌 영혼의 원을 풀어준 게야. 할머니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마을에 끔찍한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특히 부모 없이 떠돌던 아이 하나가 며칠을 굶다가 강가 갈대밭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재 살기 바빠 그 아이를 위해 울어주거나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인숙 아줌마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았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그날부터 인숙 아줌마의 삶에는 새로운 의식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달이 가장 밝게 차오르는 보름날 밤이 되면 특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은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좋은 쌀로 갓 지은 흰쌀밥과 정성껏 끓인 미역국,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과일까지. 마치 살아있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그녀가 차릴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그녀는 그 밥상을 들고 어김없이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가여운 아가야. 지난 세상의 굶주림과 서러움은 이 밥 한 그릇에 모두 잊고 이제는 부디 좋은 곳으로 가 편히 쉬려무나. 다음 생에는 부디 따뜻한 부모 만나 배고프지 말고 서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녀의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하는 깊은 진심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집안에는 눈에 띄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다. 늘 기침을 달고 살던 남편의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유난히 잔병치레가 잦았던 둘째 아들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해졌다. 밭의 작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무럭무럭 자라났고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이라는 가장 큰 복이었다. 인숙 아줌마네 집에 깃든 평화와 행운에 대한 소문은 작은 마을의 파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병약하던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그녀의 밥만 유독 풍년이 드는 것을 보며 점차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황 부자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넓은 밭이 가뭄과 병충해로 망해가는 동안 인숙 아줌마의 작은 밭만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불탔다. 저 여편네가 필시 요사스러운 뱀과 짜고 마을의 복을 모조리 훔쳐가는 게야. 그는 밤중에 몰래 사람을 시켜 인숙 아줌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독을 타거나 흙을 뿌리는 못된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밥상은 언제나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오히려 황 부자의 집에는 기르던 가축이 병들어 죽는 등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변화의 시작은 인숙 아줌마의 유일한 조력자였던 이웃집 할머니로부터였다. 그녀는 아줌마를 따라 자신의 집 마당에 작은 밥상을 차려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할머니의 늙은 아들이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줌마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아픈 자식이 있는 집은 자식의 쾌유를 빌며 밥상을 차렸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장사가 잘 되기를 빌며 밥상을 차렸다. 놀랍게도 마을 전체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히던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렸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고 웃음이 피어났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졌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불러온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세월은 흘러 인숙 아줌마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밥상을 차렸다. 초록 무늬뱀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아줌마의 따뜻한 밥과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수십 년간 묵은 한을 풀고 편안히 좋은 곳으로 떠나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줌마는 밥상 차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이름 모를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상처받았을 모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녀의 작은 밥상은 온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다산마을의 이 기이하고도 따뜻한 풍습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아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성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단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남았다. 밥상을 삼킨 초록 무늬뱀, 그것은 굶주린 아이의 혼이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흐린 날이면 섬진강가 갈대밭 위로 초록빛 옷을 입은 작은 아이의 영혼이 이제는 배고프지 않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다고 믿었다. 인숙 아줌마의 정성 어린 밥상이 굶주린 아이의 한을 풀어준 그날 이후 다산 마을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산이 4번은 좋게 바뀌었을 시간이었다. 인숙 아줌마는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한 인숙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2 아들은 훌륭히 자라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첫째는 아버지를 닮아 과묵하고 성실한 농부가 되어 어머니 곁을 지켰고 둘째는 머리가 총명하여 읍내에 나가 작은 가게를 차렸다. 늘 약을 달고 살던 남편은 그날의 기적 이후 신기하게도 건강을 되찾아 아내보다 먼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을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졌다. 인숙 할머니의 밥상에서 시작된 기적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나눔의 풍습을 통해 더욱 큰 복을 불러왔다. 해마다 흉년 없이 오곡백과가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가난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인숙 할머니의 낡은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을의 할머니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할머니는 그들을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앉히고는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어떻게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하고 마을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다. 하지만 세월의 힘은 무상했다. 인숙 할머니의 주름이 깊어지는 만큼 전설의 빛은 조금씩 바래져 갔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는 그 뜻을 마음에 새겼지만 그들의 자식들, 즉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일 뿐 삶을 바꾸는 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굶주림을 몰랐고 나눔의 소중함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름날 밤 굶주린 영혼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풍습은 점차 그 의미를 잃고 형식적인 연례 행사로 변해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경외심이 희미해지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신비로운 기운 또한 서서히 옅어져 가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는 다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었다. 1년, 2년, 3년째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마을을 휘감아 돌던 개울은 실개천으로 변했다가 이내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고 한때 기름졌던 밭들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날렸다. 산신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던 다산마을은 이제 다시 예전의 가난하고 척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인숙 할머니는 말없이 갈라진 논바닥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가뭄이 4년째 이어지자 다산마을의 인심은 흉년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메말라갔다. 풍요로울 때는 너그러웠던 마음들도 굶주림과 절망 앞에서는 뾰족한 가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웃 간에 물 한 바가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밤이면 서로의 밭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작물을 훔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을을 지탱하던 공동체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황 부자의 아들 만수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교활했지만 아버지보다 더 영악하고 냉소적이었다. 그는 마을의 오랜 전통과 전설을 어리석은 미신으로 치부했다. 그는 굶주림에 지친 젊은이들을 선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까지 저 늙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만 믿고 있을 겁니까? 뱀이 복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기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만수의 말은 사막의 모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는 낡은 제단을 부수고 그 자리에 깊은 우물을 파야 한다고 주장했고 산의 나무를 팔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현실적인 주장은 기적에 지쳐가던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대안처럼 들렸다.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은 만수를 새로운 지도자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첫 고구마 수확을 알리는 날이 돌아왔다. 인숙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제를 준비했지만 그녀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만수를 따라 산의 나무를 베러 가거나 냇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선 인숙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리고 초록 무늬뱀이 희생으로 일깨워 주었던 선한 마음과 감사의 정신이 마을에서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 아직도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새 다가온 만수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에 밭에 나가 돌멩이 하나라도 더 골라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인숙 할머니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남편의 무덤과 그 너머의 잿빛 들판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괴롭혔던 황 부자의 모습과 지금의 만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다산마을은 다시 한번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서고 있었다. 만수의 선동은 마을을 정확히 둘로 갈라놓았다. 젊은이들은 만수의 편에 서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인들은 인숙 할머니를 중심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한때 한 가족처럼 지내던 마을은 이제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는 두 개의 섬이 되어버렸다. 갈등은 인숙 할머니의 집안에서도 피어났다. 읍내에서 가게를 하던 둘째 아들은 가뭄으로 장사가 어려워지자 만수의 계획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와 마을의 전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 어머니,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낡은 이야기만 붙들고 가난하게 사실 겁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을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머니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가, 그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파는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굶주린 영혼을 위로했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는 짓이다.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둘째 아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터뜨렸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실 겁니까? 저와 형님의 미래는 그리고 어머니의 손주들의 미래는 생각지도 않으십니까? 모자 간의 대화는 날카로운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다. 반면 묵묵히 밭을 지키던 첫째 아들은 어머니의 편에 섰다. 그는 말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시름에 잠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형제간의 골은 깊어졌고 한 지붕 아래에서도 서먹한 침묵만이 흘렀다.
마을의 분열은 극에 달했다. 만수와 젊은이들은 인숙 할머니의 집 앞에 찾아와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는 늙은이는 물러나라 고 소리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험악한 고함 소리를 들으며 인숙 할머니는 낡은 부엌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난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한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온 마을을 구원했던 그녀의 정성은 이제 차가운 이기심과 탐욕의 벽에 부딪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만수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외지에서 온 개발업자들과 손을 잡고 초록 뱀의 기적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인숙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넓게 포장되었고 마을 입구에는 조잡한 뱀 모양의 장식물이 세워졌다. 그들은 할머니의 허락도 없이 그녀의 집 마당을 관광객들을 위한 제사 체험장으로 만들려 했다. 그들은 보름날 밤 할머니가 차리는 진짜 제사상 옆에 관광객들을 위한 가짜 제사상을 차려놓고 돈을 받고 소원을 빌게 했다. 사람들은 굶주린 영혼을 위로하는 마음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병이 낫기를,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자신의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비는 이기적인 욕망만이 가득했다. 인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작은 밥상을 차려 예전처럼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렸지만 그녀의 작은 기도는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하고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애써 판 우물에서는 흙탕물만 솟아났고 멀쩡하던 집의 대들보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 사이에서는 원인 모를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만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서려면 본래 진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더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 상류에 관광객들을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 공사를 위해 그는 수십 년간 마을을 지켜온 강가의 오래된 숲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굶주린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바로 그 갈대밭까지도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숲이 베어지고 강가가 파헤쳐지면서 다산마을의 재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뭄은 더욱 극심해졌고 이제는 땅속 깊은 곳의 샘물마저 말라붙기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았던 밭의 작물들은 모두 검게 타들어갔고 사람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위해 십리길을 걸어야 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흉흉한 소문이 도는 삭막한 마을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수의 야심찬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이제 만수에게로 향했다. 내가 우리 마을을 망쳐놓았다. 너의 탐욕이 신의 노여움을 산 게야. 하지만 만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독한 가뭄 탓이라며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원인 모를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다 쓰러져 갔다. 읍내의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공포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서로를 의심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인숙 할머니의 두 아들마저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인숙 할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한때 그녀의 밥상은 마을을 구했지만 이제 그녀의 기도와 정성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매일 밤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아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재앙이 끝나기를 마을 사람들이 예전의 순수한 마음을 되찾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밤 병세가 악화된 둘째 아들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려 아이의 영혼을 화나게 한 거예요. 저 갈대밭에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아들의 헛소리 속에서 인숙 할머니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사라진 것에 대한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영혼의 안식처를 인간의 탐욕이 짓밟은 것에 대한 자연의 분노였다. 둘째 아들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아이는 밤낮으로 열에 시달리며 갈대밭의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울부짖었다. 인숙 할머니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내 아들의 욕심을 미리 알아채고 꾸짖었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왔다고 생각했다. 마을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에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앓는 소리와 곡소리가 마을의 유일한 소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 했다. 바로 그때 인숙 할머니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적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녀는 지난 세월을 통해 배우지 않았던가. 그녀는 집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쌀 한 줌과 텃밭에 겨우 살아남은 푸성귀 몇 포기를 챙겼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홀로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십 년 전 굶주린 아이가 죽었다는, 그리고 지금은 만수의 공사로 파헤쳐지고 있는 강가의 갈대밭으로 향했다. 갈대밭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무성했던 갈대들은 모두 베어지고 땅은 포클레인에 의해 깊게 파헤쳐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상처 입은 땅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가져온 쌀과 푸성귀로 그 자리에서 작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돌멩이를 주워 아궁이를 만들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의 부엌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그녀의 행동은 복을 구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의식이었다. 아가, 미안하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어지럽혔구나. 부디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고 이 정성을 받아다오. 이것은 복을 바라는 밥이 아니라 너의 아픈 영혼에 바치는 나의 눈물이란다.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파헤쳐진 차가운 땅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날 밤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든 인숙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잿빛 안개로 자욱한 갈대밭,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오는 초록 무늬옷을 입은 아이.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아이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굶주림의 고통이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 앞에 다가와 눈물 고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슬프고도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저의 굶주림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이미 오래전에 채워졌답니다. 저는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아주머니의 정성 덕분에 저는 저 하늘의 별이 되어 평안히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에 닥친 이 모든 재앙은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강 상류 쪽을 가리켰다. 저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굶주림이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끝없는 욕심이라는 굶주림입니다. 그 굶주림이 강의 숨통을 끊고 땅의 젖줄을 마르게 하고 있어요. 곧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목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아주머니, 저의 한을 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병든 땅의 한을 풀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의 모습은 옅은 안개가 되어 흩어졌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앞에는 강 상류에서부터 검고 역겨운 물줄기가 흘러내려와 섬진강 전체를 오염시키는 끔찍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안 돼!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꿈에서 깨어난 인숙 할머니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첫째 아들과 함께 강 상류로 향했다. 둘째 아들이 꿈결에 보았다던, 그리고 꿈속의 아이가 가리켰던 바로 그곳이었다. 만수가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숲을 베어낸 그 공사 현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공사장 한 구석 깊게 파헤쳐진 땅 속에서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작은 개울을 이루며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주변의 흙은 모두 검게 변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이 지역에 잠시 들어왔다가 망해서 떠나간 낡은 공장에서 몰래 묻어두고 간 유독성 폐기물이었다. 만수의 무분별한 개발 공사가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맹독을 깨워버린 것이었다. 마을을 덮친 역병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독극물이 지하수를 통해 마을의 우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독극물은 섬진강 본류로 흘러들어가 다산마을뿐만 아니라 강 하류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의 분노는 만수에게로 향했다. 내 놈의 욕심이 우리 모두를 죽일 셈이냐? 성난 마을 사람들은 만수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냈다. 만수는 사색이 되어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을은 다시 한번 분열과 증오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인숙 할머니가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깊은 힘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들 하시오. 이 모든 것이 어찌 만수 한 사람의 탓이겠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이 재앙을 불러온 것이오. 지금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 이제는 우리가 저 병든 땅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인숙 할머니의 호소는 성난 파도 같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웠다.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다. 만수의 탐욕은 방아쇠였을 뿐 그 총을 장전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참회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그날부터 다산마을의 위대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의 비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손으로 땅을 살리기 위해 일어섰다. 노인들은 지혜를 모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숯과 자갈을 이용한 정화장치를 만들었고 젊은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염된 흙을 퍼내고 새로운 흙을 날랐다.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돌멩이 하나라도 더 날랐다. 만수 역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했다. 인숙 할머니의 두 아들도 그의 곁을 지켰다. 한때 서로를 등졌던 형제는 이제 공동의 목표 앞에서 다시 굳게 손을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범벅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사투는 외롭지 않았다.
이웃 마을에서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강을 따라 흐르며 더 큰 사랑과 연대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땀 흘리기를 수십 일.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4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마침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랑비로 시작된 비는 점차 굵은 빗줄기가 되어 메마른 땅을 흠뻑 적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폭우가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듯 부드럽고 따뜻한 생명의 비였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빗물은 검게 썩어가던 땅을 씻어내고 독극물을 희석시켜 강으로 흘려보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비가 그친 뒤 다산 마을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강물은 다시 예전의 푸른 빛을 되찾았고 밭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초록 무늬뱀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에 내린 기적의 빛 또한 그 굶주린 아이의 영혼이 그리고 인숙 할머니의 숭고한 마음이 불러온 것임을. 다산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더 이상 복을 비는 기복의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연대의 위대한 서사시가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다. 감사와 기억으로 쌓은 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은 다음 세대가 과거의 교훈을 잊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과 분열의 순간에 시험받고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기적인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기적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전설의 힘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 비로소 되살아나고 그 의미를 이어갑니다.